안녕하세요. 오늘이 51번째 강의인데 오늘부터는 남북한 협력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협력 이론은요, 평화지대론, 경제평화론, 평화경제론 이 한 세 가지 파트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 오늘은 평화지대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한 협력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몇 분의 학자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빈슨 앤드 왕 이분은요, 북한으로의 이전 지출이 북한의 자본 축적에 사용된다는 가정하에서 남북한 무역을 통한 경제 통합을 분석했어요.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 경제는 관세 동맹으로 생산물 시장의 통합을 통해서 후생이 증가함으로써 기근이 해결될 거다. 그리고 남한 경제는 생산물 시장의 통합은 좀 미미하지만 시장의 통합으로 경제 성장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교육제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지만 건설업과 서비스 같은 비교육제 산업은 증가한다. 반면에 북한은 경공업이나 광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교육제 산업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학자분은요, 통일 한국의 경제통합 이후 정체적인 모습을 연구를 했는데 이 분석 결과, 연구 결과를 보면 통합 초기에 북한은 빠르게 수렴해서 10년 후에 남한 생산성의 한 50% 수준까지 따라잡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전 지출이 북한의 임금 소득 보전에 사용된다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세 번째 이 학자분은요, 북한에서 경제 개혁이 일어났을 때 북한 경제의 성장 효과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 주도의 서비스 부문의 자본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의 자본량은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송준혁 분 같은 경우는 경제 통합의 구체적인 수치를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연구 결과를 보면 통합 첫 해에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한 11.5%로 증가하고 이렇게 될 때 남한의 조세 수입의 한 50%를 이전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민간 자본 증가율은 50%가 넘어가지만 남한은 우리는 또 감소한다. 통일 후에 한 20년이 지나면은 남북한의 순임금 비율이 한 75%를 달성한다면 더 이상 이전 지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최앤드 킴 이분 같은 경우는 남북한 경제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독일의 경제 통합에서 오는 요소로서 노동이동, 자본이전, 총요소 생산성을 갖고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가 남북한 경제 모두 통합으로 인해 우리의 총생산 요소 하락을 방지하는 정책에서 우리는 이득을 얻는다. 두 번째는 경제 통합 이후에 남북한 통합 국내 총생산량은 경제 통합을 하지 않을 때보다 크다. 세 번째는 남북한 통합 국내 총생산량이 작아지더라도 경제 통합 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늦춰졌을 때 우리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고 또 우리에서 북한으로 자본 유출 속도가 늦춰졌을 때 우리의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은 개선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앤드 브라운 리브는요, 남한과 북한의 국내 총생산, 노동량, 자본량, 총요소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는 남북한 통합을 통한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노동이동, 남한의 투자율과 생산성 하락은 남한, 즉 우리의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로 우리가 남북한 협력 이론을 볼 때 첫 번째가 평화지대론입니다. 평화지대란 개념은요, 한반도의 특수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를 견인 내지 조성하려는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분은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가 있다. 소극적인 평화는 물리적인 폭력을 없애는 것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물리적인 폭력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구조적인 폭력도 없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케네트 볼딩은요, 적극적인 평화를 훌륭한 관리, 갈등의 질서 있는 해결, 성숙한 관계, 신사다움, 사랑으로 연계된 조화의 조건임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시대에서 평화는 단순한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 비방 중상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평화는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대라는 개념은요, 적극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설정된 특정한 국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며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으로 의식적,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국가 정책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쭉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지대라는 말은요,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설치한 특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점을 지켜서 나중에 거점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지대 건설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화체제란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의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여 평화를 구축해가는 체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평화체제의 구축이 전면적인 평화지대의 설정이라면 일반적인 평화지대는 부분적, 제한적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체제의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역이고, 그래서 평화지대의 단계적으로 연결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몇 가지 용어를 보면 중립지대는 분쟁이 오래가 있는 국가 간의 평화 조성을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교전이나 무장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평시부터 군사시설의 설치와 군대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지대를 말하는데, 우리의 휴전선 남북 2km, 과거 베트남의 북위 17도선 남북으로 한 5km 지역, 이런 지역을 말하죠. 완충지대라는 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국 영토의 중간지대에 설치한 비무장지대, 중립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립지대나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방지나 소극적인 평화의 실현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평화지대의 설정은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의 근원적 제거라는 평화적, 적극적 평화를 실천하는 전초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평화지대 사례를 이제 오늘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말해볼게요. 동남아시아 비핵화지대가 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동남아 평화지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아세안 5개 회원국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모여서 쿠알라룸푸르 선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강대국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아세안 일치선언을 함으로써 동남아 평화지대를 조속히 건설하기도 결의했고, 1984년도에는 자카르타에서 모여서 아세안 강요회의에서 비핵지대화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핵지대화 추진과 함께 평화지대 작업을 설치했죠. 이렇게 논의하면서 UN 총회의 지지를 얻은 다음에 마침내 1995년도에 방콕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서명으로 공동 안보를 위한 평화지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동남아
평화지대의 골간이 되는 비핵지대와 조약은 방콕에서 만들기 때문에 방콕 조약이라 하는데, 이 내용은 비핵지대 창설을 통한 동남아 지역 평화지대 건설의 실무 작업을 아세안 지역 포럼이 맡는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요, 방콕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등. 그래서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평화지대를 지금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팔 평화지대는 뭐냐?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은 특정 지역에 편입되지 않고 비동맹 노선을 통해 네팔 전체의 평화지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칫 네팔을 특정 국가에 치우칠 때는 지역 안보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자기들의 중립 노선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미국과는 1949년도에 우호 통상조약, 영국과는 1950년도에 평화우호조약을 맺은 뒤 양국 간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고, 인도와는 1950년도에 우호 통상조약을 맺었고요. 중국, 러시아도 1960년대 무역협정 경제기술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1989년도에 인도와의 관계가 극히 악화됨으로써 경제 봉쇄를 당했죠. 그러다가 1990년대 총리가 뉴델리를 방문해서 관계 회복을 합의했고, 또 1996년도에는 장점인 국가주석이 방문해서 협력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부탄으로부터는 네팔계 난민 10만여 명이 유입돼 동분 난민청을 만들어서 수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 인도 평화지대, 남북 예멘 평화지대, 서독의 평화지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기서 마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다음 강의는 중국 인도 평화지대, 남북 예멘 평화지대, 서독의 평화지대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